남들은 그들을 맹호부대, 청룡부대라 불렀습니다. 미군은 그들을 타이거 디비전, 블루 드래곤이라 불렀죠. 하지만 베트콩들은 그들을 악마의 부대라고 불렀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적군은 미군과 마주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군과 마주치는 것보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국군은 밤에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나타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오직 적의 시체뿐이었죠. 그들은 악마처럼 싸웠고 천사처럼 나눴다. 이 말은 베트남 현지인들이 한국군을 묘사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악마의 부대에서 싸웠던 한 한국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미군 장교의 눈에 비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했던 한국 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찰스 워렌, 1966년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 통신장교였습니다. 26살, 하버드를 갓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젊은 장교였죠. 미국의 자존심을 걸고 공산주의와 싸우러 온 열정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군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죠. 동남아시아의 끈적한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주변은 온통 녹색이었습니다. 정글, 숲을, 논, 어디를 봐도 녹색이었죠. 그리고 그 녹색 속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렌 중위, 자네 새 임무가 생겼네. 부대 도착 이틀째 사령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한국군 청룡부대와 함께 일하게 될 걸세. 우리 정보망을 그쪽에 연결해야 하니 통신 담당으로 가주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군이라니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에 대해 들은 소문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훈련도 제대로 안 된 동양인들이라는 편견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사령관님, 제가 왜 그들과 일해야 하죠? 미군 부대에서 일하면 안 될까요? 사령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실력이 필요한 곳이라네. 그리고 이건 명령이야. 중위. 다음 날 저는 짐을 꾸려 청룡부대 주둔지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투덜거렸죠. 하버드 출신 장교가 이런 시골 구석에서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한다니. 제 커리어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둔지는 예상보다 정돈되어 있었어요. 미군 기지보다 시설은 열악했지만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워렌 중위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서진우 하사입니다. 앞에 선 한국군은 제 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65cm 정도였을까요? 마른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생각보다 또렷한 영어였죠. 하지만 여전히 억양은 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사관, 찰스 워렌입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려면 약간 고개를 숙여야 했죠.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제가 중위님 통역과 연락 담당으로 배정받았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서진우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미소도 없고 긴장한 기색도 없이 그저 담담했죠.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묵직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숙소로 안내하는 내내 서진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필요한 설명만 짧게 덧붙일 뿐이었죠. 식당입니다. 화장실입니다. 무전실입니다. 단조로운 말투에 제 짜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다른 한국 병사들과는 달리 서진우는 웃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이었죠. 이런 사람과 어떻게 일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취침 전에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만난 한국군 하사관 서진우, 작고 조용한 남자, 전투에 적합해 보이지 않음. 왜 이런 사람이 최전선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음. 미국이었다면 후방에서 문서나 정리했을 타입. 얼마나 제가 틀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한국인이 제가 본 가장 용맹한 전사라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서진우에게 통신 장비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듣기만 했죠. 가끔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필요한 것만 간결하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답답했습니다. 하사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하니까요. 서진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중위님,
저는 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하니까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사람 안에 뭔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를 전투에 적합한 인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작고, 너무 주동적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부대 훈련을 구경했습니다. 미군 훈련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군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정글의 그림자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도 서진우는 특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존재감이 희미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니 적도 그를 발견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내일 첫 작전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어떤 작전인가요? 야간 매복 작전입니다. 정글에서 베트콩 이동 경로를 차단하는 임무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전투였으니까요. 설렘 반 두려움 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작은 사람들이 정글에서 베트콩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특히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서진우가 전투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 첫 전투, 한국군과 함께한다. 솔직히 불안하다. 특히 서진우라는 하사관이 내 동역이라니. 그는 전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난 그를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판을 했는지를. 어둠이 내린 정글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낮에는 그저 울창한 숲이었던 곳이 밤이 되자 1000개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불벌레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가 뒤섞여 정글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야간 매복 작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M16 소총이 땀으로 미끄러웠죠. 반면 한국군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어요. 특히 서진우는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중위님. 서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첫 전투이시죠? 괜찮습니다. 저희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가능하면 소리 내지 마십시오. 소리라니요. 전투에서 어떻게 소리를 안 낼 수 있죠? 총을 쏘면 당연히 소리가 나는데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소대는 10명의 한국군과 저, 그리고 다른 미군 병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얼굴에 검은 위장 페인트를 칠했고 장비는 최소한으로 꾸렸죠. 놀라웠던 건 한국군들은 대부분 소총 외에도 칼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긴 칼, 짧은 칼, 다양한 형태의 칼이었습니다. 서진우는 작은 몸집이었지만 등에는 무전기를, 허리에는 긴 칼을 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어른 옷을 입은 것처럼요. 이동합니다. 소대장의 작은 신호와 함께 우리는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건 마치 물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군들은 말 그대로 정글과 하나가 되었어요.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가지를 밟는 소리,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저는 최대한 그들을 따라가려 노력했지만 제 발걸음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낙엽을 밟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까지. 저는 걸어다니는 소음 발생기였습니다. 2시간쯤 이동했을까요? 갑자기 서진우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귀를 기울이자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트콩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전이었어요. 총격전이 벌어질 것이고 사람이 죽을 것이며 어쩌면 제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소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때 서진우가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총은 쏘지 마십시오.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총을 안 쏠 수 있죠? 소리를 죽여 반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수가 적습니다. 총성이 울리면 주변에 다른 베트콩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의 논리는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싸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서진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춤에 칼을 꺼내들었을 뿐이었죠. 다른 한국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소총 대신 칼을 꺼냈어요. 소대장의 손짓 하나에 한국군들은 물 흐르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정글 속으로 녹아들었어요. 저는 서진우의 지시대로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어려웠습니다. 기미하게 인형이 움직이는 것만 보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리사를 가르는 소리, 숨이 끊어지는 소리, 몸이 땅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총성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명이 꺼지는 소리만 있었을 뿐이었죠. 5분, 아니 3분도 채 안 되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서진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 든 칼은 아직 젖어 있었어요. 달빛에 반사된 붉은색이 번쩍였습니다. 중위님, 이제 안전합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고 어두운 전사의 눈이었죠. 얼마나 많은 적을 제압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8명입니다. 모두 무력화했습니다. 서진우의 대답은 마치 일기예보를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베트콩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8명이었어요. 모두 칼에 찔리거나 목이 졸려 죽어 있었습니다. 총상은 하나도 없었죠. 그들은 죽기 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서진우는 차분하게 시체를 수색했습니다. 문서, 무기, 탄약, 식량 등 유용한 것들을 모았죠.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백 번 해본 사람처럼요. 중위님, 이것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가 문서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멍하니 문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으니까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화려한 총격전이 아니었어요. 이건 더 냉혹하고 더 효율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귀한 길에 저는 서진우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체구가 이제는 약점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점이었죠.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침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서진우 옆에서 걸었습니다. 하사관, 어떻게 그렇게 소리 없이 죽일 수 있죠?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는 항상 병력과 화력에서 열세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이런 방식으로 싸워야 했죠.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존자였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치열한 전쟁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전쟁은 화려한 승리의 장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죠. 오늘 밤 나는 총을 들지 않았다. 그는 칼을 들었다. 나는 미군이 세계 최고의 군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였다. 한국군은 내가 아는 군대가 아니다. 그들은 정글의 유령이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서진우라는 사람, 그 작고 조용한 한국인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그를 하찮게 여겼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적을 그렇게 처리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알게 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서진우는 제가 만난 그 누구보다도 치명적인 전사라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진정한 전사를 만났습니다. 비록 그가 내 기준에는 맞지 않았지만 말이죠. 첫 야간 매복 작전 이후 저는 서진우와 한국군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미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전투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서진우는 제 시선을 끌었죠. 말은 적지만 행동은 강력했으니까요. 우리는 그 후 몇 주 동안 여러 작전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매번 저는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정글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적의 흔적을 읽는 법, 최소한의 자원으로 생존하는 법. 서진우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줄 뿐이었죠.
저는 관찰하고 배웠습니다. 중위님, 이 나무십 보이십니까? 어느 날 정찰 중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풀잎을 가리켰어요. 살짝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네. 왜요? 15분 전에 누군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히 펴지지 않았으니까요. 놀라웠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평범한 풀잎일 뿐이었는데 서진우에게는 정보였던 거죠. 정글은 그에게 책처럼 읽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큰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베트콩의 주요 거점을 공격하는 임무였어요. 미군 2개 소대와 한국군 1개 소대, 약 60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작전 전날 밤 서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중위님, 내일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전투가 위험하지 않나요? 농담처럼 대답했습니다. 서진우는 웃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베트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직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사관,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작전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서진우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목표 지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울창한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서 서진우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작전은 시작되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이동했을까요?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죠. 매복이다. 엄폐하라.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나무가 박살나고 흙이 튀고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베트콩이 우리를 완벽하게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옳았던 거죠. 제 옆에 있던 미군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모두 후퇴. 철수 명령이다. 미군 지휘관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주변의 미군들도 하나둘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깊이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중위님, 이쪽입니다. 서진우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제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경로를 찾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움직였습니다. 서진우는 마치 전장의 지도라도 외우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저를 안내했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미군들은 대부분 철수에 성공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군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국군들은요? 어디 있죠? 서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안에 있습니다. 부상자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수 명령을 받고도 퇴각하지 않은 거였어요. 동료를 구하기 위해 남았던 겁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도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위님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통신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미쳤어요. 거기는 죽음의 함정이에요. 서진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그의 미소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중위님, 우리는 한국군입니다. 우리는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정글 속으로 사라졌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부끄러움, 존경,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통신 장교로서 저는 지휘부와의 연락을 유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서진우와 함께 전장에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총성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글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군들이었어요. 그들은 부상자들을 부축하거나 업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진우를 찾았습니다. 그는 맨 뒤에 있었어요. 한 동료를 등에 업고 다른 한 명은 부축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군복은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려가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위님, 저는 괜찮습니다. 의무병을 불러주십시오. 부상자들이 안전하게 후송된 후 우리는 임시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특히 한국군들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60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잠시 휴식할 때 서진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 상처를 치료받은 참이었어요. 발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중위님, 괜찮으십니까? 오히려 그가 제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사관이야말로. 왜 그랬죠? 왜 다시 들어갔어요? 명령은 철수였잖아요. 서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같이 왔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죠.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산과 같았습니다. 같이 왔으면 같이 가야 한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진리였죠. 하지만 그건 미친 짓이에요. 당신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서진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중위님, 우리에게 전우는 그냥 함께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날 철수했습니다. 위험을 피해 달아났죠. 반면 서진우는 남았습니다. 동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에게 전쟁은 승리해야 할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우에게 전쟁은 살아남고 동료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진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린 같이 왔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중위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하사관. 그는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혹시 제가 돌아가지 못하면 이걸 전해주시겠습니까?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일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진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약속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처럼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을 거예요. 당신은 살아남을 테니까요. 서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편지가 얼마나 중요해질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도 몰랐죠. 아침 일찍 임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베트콩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 작은 마을 근처를 정찰해야 했어요. 전날의 참패 후에도 임무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은 그런 것이니까요. 서진우와 저를 포함한 10명의 소규모 부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정찰만 하는 임무였기에 가벼운 장비만 챙겼죠. 출발 전 서진우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이번에는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죠? 직감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알겠어요. 특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을 주변을 조용히 정찰했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했죠. 마을 사람들의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요. 서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이 너무 조용합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보통 베트남 마을은 아침부터 활기찼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자들이 일을 하고 닭이나 돼지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마치 유령 마을 같았어요. 철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진우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완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정찰을 계속했죠.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을 조사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지뢰였어요. 우리 앞에 있던 대원 2명이 즉사했습니다. 매복이다. 서진우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총성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덤불 속으로 몸을 던져 은폐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된 것 같았어요. 중위님, 무전 요청하십시오.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무전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알파팀에서 본부로 긴급 지원 요청 매복당했습니다. 좌표는 총알이 제 바로 옆 나무를 맞췄습니다. 파편이 얼굴을 스쳤어요. 순간 놀라 무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다행히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았어요. 20분 안에 지원 헬기가 도착한다. 그때까지 버텨야 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우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 위치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 언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거기서 헬기를 기다려야 해요. 우리는 서로를 엄호하며 조금씩 이동했습니다. 한 명이 달리면 다른 사람들이 사격으로 엄호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일행 중 2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언덕에 거의 도착했을 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소대장이 저격수에게 맞아 쓰러진 거예요. 그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대장님, 서진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서진우가 소대장을 구하기 위해 다시 달려갔다는 점이었어요. 총알이 빗발친 가운데 그는 거침없이 뛰어갔습니다. 서진우, 돌아와. 제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진우는 소대장에게 도착해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몸이 휘청였어요. 총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소대장을 끌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서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안전한 위치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 잠시 동안의 망설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언덕 위에 안전한 곳에 머물렀어요. 생존 본능이 저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저 멀리서 서진우가 부상당한 소대장을 끌고 오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마침내 서진우가 소대장을 언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는 피로 흥건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중위님, 소대장님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다쳤어요. 더는 내려가면 안 돼요. 서진우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일병이 아직 아래 있습니다. 그는 제 고향 친구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다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겁쟁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분 후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군이 도착한 거였어요. 하지만 서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헬기에 부상자들을 태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진우를 찾았어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 해요. 서진우 하사관이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파일럿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적의 대공포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서진우를 남겨둔 채 떠나야 했습니다. 헬기가 상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정글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딘가에 서진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친구를 찾아 헤매고 있을 테죠. 기지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수색 작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적의 활동이 활발해 바로 수색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진우가 제게 맡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돌아가지 못하면 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그는 이 일을 예견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맡긴 건가요? 저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돌렸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아니,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가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자원해서 참가했죠. 우리는 서진우와 김일병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단지 피흔적만 발견했을 뿐이었죠. 수색은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어요. 결국 지휘부는 서진우와 김일병을 전투 중 실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그때 서진우의 편지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 그의 가족에게 전할 유언이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도왔다면 어땠을까? 내가 함께 내려갔다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서진우는 제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가 준 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고 약속이었고 의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서진우가 어디선가 살아있기를, 그리고 제가 이 편지를 직접 돌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전쟁은 잔인했습니다. 기도는 종종 응답받지 못하죠. 서진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린 같이 왔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죠. 그리고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서진우가 남긴 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제게 삶의 방향을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색 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그는 전사 추정으로 분류되었죠. 그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저에게는요.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한국군 부대와 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진우의 부재는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편지는 여전히 제 가슴 주머니에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돌처럼 말이죠. 어느 날 저는 지난 작전들을 정리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진들을 분류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서진우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가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사진은 선명했습니다. 서진우의 작은 체구에 비해 전우는 훨씬 컸지만 그는 굳건하게 그를 업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어요. 서진우가 베트남 아이들에게 군 배급 식량을 나눠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고 서진우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있었죠.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저는 서진우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던 그 사람이 사진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투에서는 치명적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땐 따뜻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죠. 오랫동안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진우는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같은 날 저녁, 저는 한국군 부대의 다른 하사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중사였어요. 그는 서진우의 오랜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서진우 하사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박중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부모님과 누이들이 모두 전쟁 중에 죽었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박중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가족을 대신해 더 많은 이들을 지키겠다고요.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진우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 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중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위님, 우리 한국인들에게 전우는 그냥 동료가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서진우에게는 군대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우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가 그토록 침묵했던 이유, 그가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이죠. 미국인으로서, 하버드 출신 장교로서 저는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서진우 같은 작은 한국인을 하찮게 여겼죠. 하지만 이제 보니 진정한 강함은 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담긴 강인함,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기, 그리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 그것이 서진우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제 상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서진우 하사관의 가족에게 연락하고 싶습니다. 그의 편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상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렌 중위, 아직은 이르네. 그가 공식적으로 전사로 확정되지 않았어. 희망을 버리지 말게.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우에 대한 소식은 없었지만 그의 교훈은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전우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른 미군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군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저 미국의 돈 때문에 여기 와 있을 뿐이야. 맞아. 게다가 키도 작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과거에 저였다면 동조했을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행동하고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죠. 우리가 쉽게 얻은 것들을 그들은 피와 눈물로 얻었습니다. 장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어요. 워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넌 항상 한국군을 무시했잖아.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졌습니다. 한국군 하사관 서진우에게요. 그는 내가 만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서진우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가려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속 편지는 항상 저를 일깨워 주었어요. 몇 달 후 큰 작전이 계획되었습니다. 짜빈동이라는 지역의 베트콩 거점을 공격하는 임무였어요.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는 약 2,000명의 베트콩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측 병력은 미군 200명과 한국군 70명이었죠.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작전 회의에서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지휘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 지원을 요청했네. B-52 폭격기가 먼저 타격하고 우리는 그 후에 진입할 거야.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죠. 우리가 짜빈동 근처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폭격이 지연됩니다. 본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기상 조건 때문에 B-52가 출격하지 못했습니다. 48시간 후에 재시도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적의 주요 거점 가까이에 와 있었고 곧 발각될 수 있었으니까요. 철수합시다. 미군 지휘관이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부대원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지휘관은 다른 의견을 냈어요. 우리는 이미 이곳까지 왔습니다. 베트콩 거점의 위치도 파악했고요. 우리가 공격하면 미군은 철수해도 좋습니다. 미군 지휘관은 놀랐습니다. 당신들 70명이 2,000명과 싸우겠다고요? 그건 자살이에요. 한국군 지휘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에 익숙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우리는 늘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았어요. 미군은 철수하고 한국군은 남아 제한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적의 지휘부를 혼란시키고 통신망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철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군들은 이미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서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린 같이 왔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미군 지휘관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남겠습니다. 한국군과 함께요. 뭐라고? 미쳤나? 그건 명령 불복종이야. 통신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분노했지만 결국 제 완고한 태도에 항복했습니다. 자네 책임하에 남는 거야. 살아남으면 군법회의에 세울 테니 각오하게. 알겠습니다. 지휘관님, 그렇게 저는 한국군과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지만 제 가슴은 평온했어요. 마치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요. 한국군 대원들은 제가 남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박 중사가 제게 다가왔어요. 중위님, 왜 남으십니까? 미군은 모두 철수했는데요. 저는 주머니에서 서진우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우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린 같이 왔으니 같이 가야 한다고요. 박 중사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우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군의 계획은 대담했어요. 그들은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베트콩 거점 깊숙이 침투할 계획이었습니다. 목표는 통신시설, 무기고 지휘소였죠. 저는 통신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임무는 적의 통신망을 파괴하고 가능하다면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어요. 작전 전날 밤 박 중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중위님, 이건 우리 부대의 전통입니다. 특수작전 때 얼굴에 칠하는 위장용 페인트 대신 이 천으로 얼굴 아래를 가립니다.
저는 천을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걸 쓰나요? 우리는 이것을 귀신 수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정글에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더라도 적이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거죠. 그 말에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결연한 의지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진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서진우가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저는 천을 받아들였습니다. 영광입니다. 다음 날 새벽,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틈타 베트콩 거점으로 침투했습니다. 한국군들은 마치 정글과 하나가 된 것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저는 최대한 그들을 따라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통신시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한국군들은 단검과 맨손으로 경비병들을 제압했어요. 총성 하나 없이 말이죠. 중위님, 무전 장비를 확인해 주십시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베트콩의 통신 장비를 조사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익숙한 종류의 장비였어요.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장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목표로 이동합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트콩 거점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곧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기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발각된 것이었죠. 모든 팀, 목표물을 파괴하고 철수하라. 무전을 통해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팀은 급히 무기고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한국군들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우리는 무기고에 도착했습니다. 팀원들이 폭약을 설치하는 동안 저와 몇몇 대원들은 경비병들과 싸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어요. 그는 김상병이라는 젊은 병사였습니다. 김상병. 제가 외쳤습니다. 김상병은 심하게 다쳤지만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안고 엄폐물 뒤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를 향해 총알이 빗발쳤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중위님, 저를 두고 가십시오. 저 때문에 모두가 위험합니다. 김상병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우린 같이 왔으니 같이 가야지. 서진우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미군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우였어요. 국적도 계급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죠. 폭약이 설치되었고 우리는 철수 신호를 받았습니다. 저는 김상병을 업고 팀과 함께 움직였어요. 무기고는 폭발과 함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밤하늘을 가르는 가운데 우리는 정글로 후퇴했죠. 베트콩 부대가 우리를 추격했지만 한국군의 정글 전술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70명 중 1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베트콩의 통신망을 무력화시키고 무기고를 파괴했으며 중요한 정보도 입수했죠. 미군 헬기가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한국군 지휘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워렌 중위, 당신은 훌륭한 전사입니다. 서진우가 알면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서진우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은 저를 통해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쳐준 용기, 헌신, 희생의 가치는 제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기지로 돌아온 후 저는 짜빈동 작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끝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작전의 성공은 한국군의 용맹함과 헌신에 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전우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들과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 군 생활 최대의 영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서진우 하사관, 당신의 가르침은 저를 더 나은 군인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짜빈동 작전 이후 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명령 불복 중이라는 혐의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재판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작전의 성공과 획득한 정보의 가치가 인정되어 저는 경징계로 풀려났어요. 견책과 약간의 특권 박탈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한국군과의 협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저는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군 부대가 제게 준 표창이었어요. 작은 천으로 된 배지였는데 귀신 부대의 상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준 것이었죠. 작전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전황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베트콩의 활동이 잠시 주춤해졌고 우리 군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콩 포로로부터 정보가 입수되었는데 한국군 포로 수용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곳에 생존 포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군 지휘부로 달려갔습니다. 서진우 하사관이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국군 대령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바 없어요. 그리고 그 수용소는 깊은 정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구출 작전은 위험할 거예요. 작전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군 지휘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미군 지휘부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승인되면 저도 참가하고 싶습니다. 한국군 대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렌 중위. 다음 날 저는 미군 지휘부를 찾아갔습니다. 지휘관들은 제 제안을 듣고 난색을 표했어요. 워렌 중위, 한 명의 한국군 하사관을 위해 대규모 작전을 펼칠 수는 없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포로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인들일 수도 있고요.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미군은 제한적인 지원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헬기 지원과 의료 지원, 그리고 필요시 공중 지원이 그것이었죠. 작전은 빠르게 계획되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 20명과 저를 포함한 미군 3명이 참가하기로 했어요. 목표는 포로 수용소를 급습하여 가능한 한 많은 포로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진우의 편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여전히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편지를 당신 가족에게 전하게 될까? 새벽 3시, 우리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목표 지점까지는 약 1시간 거리였어요. 헬기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표에서 5km 떨어진 곳에 착륙했습니다. 나머지는 도보로 이동해야 했죠. 정글을 가로지르며 저는 계속해서 서진우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태일까요? 포로 생활은 잔인하기로 유명했으니까요. 2시간 후, 우리는 포로 수용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개울가에 위치한 초라한 건물 몇 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약 15명 정도였죠.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장이 말했습니다. 알파팀은 경비병을 제압하고 브라보팀은 포로를 구출합니다. 워렌 중위는 저와 함께 움직이세요. 우리는 소리 없이 진격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원들은 마치 귀신처럼 경비병들에게 접근했어요. 그들은 한 명씩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통성 하나 없이 말이죠. 마침내 우리는 포로 막사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군이었지만 몇몇 미군과 남베트남군도 있었어요. 모두 구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특수부대장이 말했습니다. 포로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곧 희망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나 우리를 따랐어요. 저는 서진우를 찾아 포로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포로들을 구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포로 27명을 구출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걷기 힘들 정도로 약해져 있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은 그들을 업거나 부축하며 이동을 도왔습니다. 귀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침입이 발각되어 베트콩 병력이 추격해왔어요. 교전이 불가피했죠. 워렌 중위, 포로들을 데리고 먼저 이동하세요. 우리가 적을 저지할 테니 특수부대장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제가 총검을 꺼내 들자 특수부대장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군 장교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전우였습니다. 국적도 인종도 중요하지 않았죠. 오직 서로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격렬한 전투 끝에 추격자들을 물리치고 예정된 헬기 착륙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모든 포로를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헬기로 돌아가는 길, 한 포로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심하게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중위님, 혹시 하사관 서진우를 아십니까?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압니다. 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포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달 전에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진우가 살아있다니 희망이 되살아났어요. 어디로 이송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북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탈출이라니 그것은 서진우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기지로 돌아온 후 저는 이 정보를 한국군 지휘부와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추가 정보 수집에 나섰어요.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 한 병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우를 다시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의 편지를 직접 돌려줄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어요. 저의 베트남 임무 기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귀국 명령이 내려졌죠. 떠나기 전 저는 한국군 지휘부를 찾아갔습니다. 서진우 하사관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이건 제 이메일과 주소입니다. 한국군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워렌 중위, 우리도 그를 잊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진우의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는 서진우 본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리라고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민간인 생활로 복귀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했고 이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서진우와의 약속은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한국군 지휘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진우에 관한 소식을 묻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아직 확인된 정보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전쟁에 관한 책도 몇 권 썼어요. 하지만 서진우의 편지는 여전히 제 서재 서랍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찾아간 아시아였어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국은 이제 번영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국립서울연충원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서진우의 묘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충원 관리소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진우 하사관의 묘비는 이쪽입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구역에 있습니다. 제가 묘비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기억,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진우 하사관, 1940만 1968점. 그는 악마처럼 싸웠고 천사처럼 나눴다. 저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진우의 편지였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진우야, 널 찾았어. 미안해. 이렇게 오래 걸려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의 편지를 가져왔어. 내 가족은 모두 떠났다고 하더라. 하지만 난 여기 있어. 네. 전우로서 말이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글과 서툰 영어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워렌 중위에게,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군인으로서 죽는 것은 영광입니다. 내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모두 한국전쟁 때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다른 전우들이 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위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은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디 살아남아서 평화로운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서진우 드림.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이 작은 한국인, 제가 처음에는 하찮게 여겼던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진우야, 널 잊은 적 없어. 너의 용기, 너의 희생, 너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 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진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서울현충원에서의 그날 이후 저는 서진우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우의 땅에서라는 제목의 회고록이었어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닌 한전우와의 만남, 그리고 그가 제 인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집필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진우와의 추억을 글로 옮기는 것은 마치 상처를 다시 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책을 쓰면서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한국인 참전용사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서진우에 대해 물었죠.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서진우? 물론 기억하지. 그는 우리 중에서도 가장 용감했어. 그는 말이 별로 없었지만 행동은 누구보다 강했지. 서진우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가 내 목숨을 구했어. 한 참전용사는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진우가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하지만 부상이 너무 심해서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해. 그는 마지막 숨을 쉬기 전에 베트남 마을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 그들이 그를 묻어줬다고 들었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 서진우의 마지막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존중받으며 묻혔다는 사실이 말이죠. 책을 쓰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진우가 한국 청룡부대의 비공식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부대 내에서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군사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서진우 하사관은 공식적인 기록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예요.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책을 완성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진우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 그가 제게 가르쳐준 모든 교훈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오만함,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에 대한 깊은 존경.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했을 때 편집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워렌 교수님, 이건 전형적인 전쟁 회고록이 아니네요. 너무 개인적입니다.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서진우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요. 결국 책은 200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베트남 전쟁에 관한 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었고 대부분 미군 중심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제 책이 번역 출간되었고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한국 독자들은 자국 군인의 용기를 그린 미국인의 시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도 책은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 관계자들과 역사학자들 사이에서요. 이것은 미군과 한국군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책이 성공하자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국을 다시 방문해달라고 초청했어요. 특별히 한국군 참전용사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002년 6월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였어요. 그들에게 서진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의 묘비를 함께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국 참전용사들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고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워렌 교수님, 왜 서진우 하사관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하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용기와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서진우 하사관은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참전용사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참석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서진우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저는 연설을 요청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저는 오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진우 하사관이라는 작은 한국인에 대해서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본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서진우와의 첫 만남, 그가 보여준 용기, 그리고 마지막 작별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어요. 서진우 하사관은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린 같이 왔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죠. 이 단순한 말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국적, 인종,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요. 연설을 마치자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노인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참전용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념식 후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진우의 부대에서 함께 싸웠던 분이었어요. 워렌 교수님, 감사합니다. 서진우를 기억해 주셔서요.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침묵의 전사라고 불렀어요.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누구보다 강했으니까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군번줄이었어요. 이건 서진우의 것입니다. 실종되기 전에 제게 맡겼어요. 이제 당신이 가진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감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진우의 군번줄을 받아들며 그의 존재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희 가족은 다시 국립서울현 주원을 찾았습니다. 서진우의 묘비 앞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너희 아빠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준 분이란다. 그는 작은 몸집이었지만 그의 용기와 희생은 거대했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서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항상 널 기억할게. 내 전우로서.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서진우의 군번줄을 제 서재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우정과 희생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전후의 땅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혔습니다. 군사학교에서는 리더십과 희생에 관한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서진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몇 년 후 저는 놀라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편지였어요. 워렌 교수님께. 저는 리탄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저희 마을에 주둔했었죠. 그 중에 서진우라는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음식도 나눠주고 한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수님의 책을 읽고 서진우 하사관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절한 한국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베트남을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마을에는 작은 비석이 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을 기리는 것인데 특별히 서진우 하사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리탄드림.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또 다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으로요. 서진우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2005년 초여름 저는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38년 만에 재방문이었어요. 공항에 내리자 그 익숙한 열기와 습도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리탄은 호치민시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조금씩 할 줄 알았습니다. 워렌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진우 하사관의 친구라니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과거 한국군이 주둔했던 곳이었죠.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소박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이곳이 제가 자란 마을입니다. 전쟁 중에는 많이 파괴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지어졌습니다. 리타는 저를 마을 한가운데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서 있었어요.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석은 10년 전에 세웠습니다. 한국군이 우리 마을을 지켜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비석에는 여러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중에 서진우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옆에는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는 악마처럼 싸웠고
천사처럼 나눴다. 이 문구는 누가 지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요. 서진우 하사관은 적과 싸울 때는 무자비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요. 저도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리타는 제게 오래된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한국군 병사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서진우 하사관입니다. 리탄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 서진우는 어린 리탄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었어요. 서진우의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 깊이 남았어요. 그는 저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나중에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진우의 영향이 이렇게 멀리까지 미쳤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죠. 리타는 저를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언덕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이 나무 밑에서 서진우 하사관은 자주 저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 그의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무 아래 서서 저는 서진우가 이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적지에서도 그는 친절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리타는 제게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넸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었어요. 그 위에는 서툰 한글 문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서진우 하사관이 저에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제가 쓴 첫 문장입니다. 우정은 국경을 넘는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정은 국경을, 문화의 차이를, 심지어 전쟁의 상처까지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장소를 방문했어요. 서진우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그의 삶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리타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내년에 한국-베트남 우정기념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두 나라의 화해와 우정을 상징하는 곳이 될 거예요. 서진우 하사관의 이야기도 전시할 겁니다. 교수님의 책 내용도 포함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후의 땅에서의 증보판을 준비하기로 한 거죠. 리탄과 베트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가하고 서진우의 영향이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서진우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디 살아남아서 평화로운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워졌고 저는 그를 기억했으며 이제 많은 사람들도 그를 기억하게 되었으니까요. 2006년 증보판 전후의 땅에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동시에 출판되었어요. 책은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세 나라의 젊은 세대들에게요. 한국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진우 하사관의 이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잊고 있던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적을 넘어선 인간의 희생, 그리고 용기를요.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서진우의 이야기는 점차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는 여전히 그날의 그 사람이었어요. 작고 조용하지만 내면에는 강인함과 따뜻함을 함께 지닌 사람. 2010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기념관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강연 제목은 국경을 넘는 우정 서진우 하사관의 유산이었습니다.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노년의 참전용사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했어요. 강연을 마친 후 한 젊은 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워렌 교수님, 저는 서준호 대위입니다. 그 이름에 제 귀가 쫑긋했습니다. 서준호. 혹시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진우 하사관의 조카입니다. 삼촌의 누이딸의 아들이지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진우의 가족이 모두 한국전쟁 때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진우 하사관의 가족은 모두 전쟁 중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삼촌이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막내 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가족과 헤어져서 미처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녀가 제 할머니입니다. 그 사실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서진우는 끝까지 자신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책을 읽고 삼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죠. 이제 저는 평화유지군으로 해외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서준호는 제게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서진우와 그의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삼촌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입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진을 받으며 제 마음은 완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우의 이야기에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느낌이었어요. 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삼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이었습니다. 서준호와 헤어진 후 저는 다시 한번 국립서울현 중원을 찾았습니다. 서진우의 묘비 앞에 서서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진우야, 내 누이가 살아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 조카는 너처럼 군인이 되어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내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책 한 권을 더 썼습니다. 침묵의 전사 서진우의 완전한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책에는 새롭게 알게 된 서진우의 가족 이야기, 베트남 마을에서의 활동, 그리고 그의 정신이 어떻게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출간되었고 세 나라에서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화화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서진우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학에서 은퇴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그 먼 나라, 그 오래된 전쟁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제 서재에는 특별한 선반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진우의 군번줄, 그의 편지, 그와 관련된 사진들이 놓여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종종 젊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전우의 땅에서를 읽고 감동받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이들이죠. 저는 언제나 기꺼이 서진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용기, 그의 희생, 그리고 그가 제게 가르쳐 준 교훈에 대해서요.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날 배운 교훈은 평생 저를 인도했습니다. 우린 같이 왔으니 같이 가야 한다는 교훈을요. 2015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국-미국 베트남 화해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세 나라의 정부 관계자들, 참전용사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기념식에서 저는 마지막 공식 연설을 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적으로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이방인으로요. 하지만 전쟁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친구로 동반자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서진우의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한국인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내 전우였고 내가 만난 가장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진우. 그는 악마처럼 싸웠고 천사처럼 나눴습니다. 객석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서진우의 유산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현재 저는 평화롭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 심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 심장은 서진우의 기억을 담고 있으니까요. 매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 저는 특별한 의식을 합니다. 서진우의 군번줄을 손에 쥐고 그의 편지를 다시 읽고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같은 말로 마무리합니다. 진우야, 널 잊은 적 없어. 내가 가르쳐 준 것들이 내 인생을 만들었어. 우린 같이 왔고 이제는 정말로 같이 가고 있어. 전쟁은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우의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영원히.